안녕하세요. 네, 경영학 입문 다시 또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략 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죠. 그래서 플립 러닝을 시작할까 하는데 우리 글경이 아주 훌륭한 전략의 대가이신 김한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김한월 교수님에 대한 소개가 우선적으로 이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한월 교수님,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네. 스스로 하는 건가요? 네. 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김한월입니다. 저는 경영 전략, 혁신, 그리고 가끔 국제 경영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가천대학교에 제가 부임한 지는 지금 3년 차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는 것 기억이 같아요. 안 나네요. 3년 차, 4년 차인가요? 그 정도 됐습니다. 네. 뭐 학생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고요. 가끔은 조금 너무 학생들을 다그쳐서 좀 원망을 듣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즐겁게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학기는 뭐 강의하세요? 이번 학기는 네. 혁신과 전략 과목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수업인가요, 교수님? 혁신과 전략은? 잘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게 현대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신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역량을 얼마나 잘 사업화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서는 당연히 경영 특히 전략적인 그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영자 그리고 전략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혁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네, 그렇죠. 과목이겠군요. 네, 혁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얽혀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경영학이 기본이 되는 과목들은 다 수강을 한 상태에서 듣기를 주로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항상 진행했던 경영학 두뇌 내용을 우리 이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24챕터, 6챕터, 43챕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24챕터, 6챕터, 43챕터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4챕터 보니까 SCP 패러다임 이 용어부터가 좀 약간은 학생들이 보기에는 낯선 용어가 나왔는데 그 SCP 패러다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전략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SCP 패러다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SCP 그러면 뭐 우리 뭐죠? 그 어떤 뭐 제과 회사의 상호하고도 좀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SCP라는 거는 Structure 그리고 Conduct 그리고 Performance 요 세 글자의 앞 글자를 세 단어의 앞 글자를 딴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전략이라는 분야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이 경제학에서 그동안에 쌓여졌던 많은 그런 학문적인 발전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마이클 포터라는 교수님이 이 전략이라는 분야가 학문적인 체계를 잡는 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워낙 경제학자 출신이시고 그러다 보니 전략의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가 되죠. 근데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업의 성과라는 걸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개별 기업의 역량과는 관계가 없이 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기대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그게 바로 SCP의 첫 번째인 스트럭처의 S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구조이고요. 그 산업의 구조가 짜여지게 되면 그 안에서 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바운더리, 그 자유도 이런 것들이 산업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행위를 우리가 컨덕트의 C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성과, 즉 퍼포먼스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점적인 산업 구조에 있다면 그 기업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걸 할 수가 있겠죠. 뭐 제품의 공급량이라든지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기업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이 성과를 갖다가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근데 반대로 기업의 구조가 굉장히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다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제품의 차별화도 크게 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이 동장하고 기업의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성과도 기업이 갖고 있는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크게 기업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의 컨덕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퍼포먼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환경,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좀 일컫는 그런 네.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내에 속한 개별 기업의 어떤 그렇죠. 경제 활동 행위를 네. 의미하면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경제적 성과 혹은 또 사회 전반적인 미치는 사회적 성과까지도 이제 우리가 측정해서 이 패러다임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SCP 패러다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패러다임의 이 기업들이 이러한 SCP 패러다임을 활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혹은 활용하지 않는다면 활용하지 않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SCP 패러다임의 장점 내지는 단점에 대해서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여러 좋은 성과를 냈던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데 만약에 그 경영자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윤을 내기 어려운 산업에 있는 기업을 맡게 된다면 과연 그러면 당신은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워렌 버핏은 자기는 당연히 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훌륭한 경영자라고 할지라도 그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그 기업이 활동하는데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면 그 경영자가 낼 수 있는 성과에는 아무래도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산업의 구조적인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꼭 그 SCP 패러다임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오류를 범하긴 하는데요. 뭐냐면 산업의 구조라는 게 짜여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라는 것은 산업의 구조가 거의 결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면 지난 뭐 5년 전, 10년 전에 그 산업을 이끌고 있던 기업이 내린 의사결정에 의해서 지금의 현재 구조가 생겼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결정이 앞으로의 이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산업 구조 자체가 기업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 산업 구조의 그 프레임 자체가 또 제한이 돼서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에도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SCP 패러다임은 이 정도로 살펴를 보면은 될 것 같고 다음 6장 한번 우리 진도로 나가 볼까요? 그래서 6장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 전략적 제휴가 이제 주제인데요. 그 전략적 제휴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로널드 코즈의 거래 비용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널드 코즈의 거래 비용 이론서부터 좀 설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조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널드 코즈는 그 굉장히 유명하고요. 로널드 코즈가 경제학 노벨상을 받았던가요?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널드 코즈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를 한 다른 분들도 노벨 경제학상을 많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경제 경영 분야에 있어서 임팩트가 많은 그런 학자분이신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우리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학자로서 진지하게 좀 해보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략적 제휴라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기업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왜 기업이 존재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로널드 코스가 던졌던 질문은 바로 그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기업의 반대는 무엇이냐? 당연히 기업의 반대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모든 걸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모든 것 자원 배분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사고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일정 사람들이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무엇을 함으로써 얻는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시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는 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직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믿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단속을 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미리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 보안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다 비용을 높이는 것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조직 안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보를 찾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얘기한 거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거래 비용을 우리가 줄이게 되면 우리가 그로부터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전략적 제휴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략적 제휴가 저는 간단한 전략의 개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업이 존재하는 네. 이유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만약에 거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만약에 판단하는 기업이라면 뭔가 아웃소싱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스로 자가 생산을 그렇죠. 하는 확률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아웃소싱과 자가 생산, 즉 외주와 자가 생산에 대한 개념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략적 제휴는 왜 필요한 걸까요, 교수님? 이 외부에서 우리가 그 거래를 통해서 네. 어떤 뭐 자원이나 부품을 조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런 부품이나 자원들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경쟁을 시켜서 좀 더 낮은 가격에 일정한 수준의 제품을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긴 하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독특한 제품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독특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그냥 바로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많은 연구 개발이 따라와야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른 또 소위 관리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게 관리 비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 비용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지만 조직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거래 비용은 낮아지는 대신에 관리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소위 양자 중에서 가장 베스트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낸 개념이 바로 이 전략적 제휴라는 겁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마치 무슨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과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써 각자이면서 동시에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래서 거래 비용도 줄이는 동시에 우리가 관리 비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전략적인 제휴라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전략적 제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말하면 한 산업 내에서 좋은 친구를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죠. 쉽게 이해하려면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여야겠죠. 그렇습니다. 나쁜 친구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는 건데, 교수님 그렇게 전략적 제휴가 이제 외주의 좋은 현상들, 그 다음에 자가 생산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취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전략적 제휴는 단점이 아예 없을까요, 교수님? 전략적 제휴도 네. 물론 이제 그에 따른 단점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두 기업이 각자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따른 그 모습들, 비용들 아니면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신의 성실의 바탕을 두고 오랫동안 함께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두 다른 기업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거나 다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는 그 기업이 꼭 우리와 전략적 제휴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말고 다른 기업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을 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해서 개발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어떤 그 뭐랄까 좀 핵심 역량 핵심 같은 역량 것들.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업을 통해서 다른 경쟁 사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 큰 위협 같아요. 그 그렇습니다. 한 기업의 경쟁 우위까지도 네.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주 큰 위협 같은데 이렇게 뜻이 같이 서로가 이제 추구하는 바가 다르거나 혹은 핵심 역량이 유출되는 그런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가 아주 좋은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실행하기가 또 어려울 수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근데 마지막 챕터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시간 관계상 네트워크 효과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개념만 정리해 드리고 우리 토론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네트워크 효과 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익스터널리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죠. 내가 물건을 사면 그 가치는 나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트워크 효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가치가 나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물건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C 계열 윈도우스 제품을 쓰고 있죠. 또 소수의 사람들은 애플 계열의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컴퓨터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운영 체계부터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잘 공유가 되지 않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왜 소수의 사람만 애플을 쓰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윈도우를 쓰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애플 제품이 갖고 있는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면에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윈도우 계열을 쓰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일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의 그 윈도우에 기반한 파일을 만들게 되면 여러 사람과 제가 불편함 없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혼자 애플 컴퓨터를 좋아한다고 저 혼자 애플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윈도우 계열을 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네트워크에 의한 외부적인 효과,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효과에 따르면 그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 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은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 질문을 김한월 교수님께서 3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 슬라이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지.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네. 토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어떻게 우리가 토론을 진행해야 될지 네.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바꿔가면서 쓰는 말이죠. 그렇지만 전략과 전술은 다루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과 전술, 그거와 연관해서는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란 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효과성과 효율성도 또한 좀 다른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기업 전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펑션들을 어떻게 리드를 해나갈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전략가라면 지금 질문을 드리는 전략과 전술의 차이 또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네, 평소에 많이 이렇게 혼동되는 개념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 한번
개념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교수님? 자, 아까 이제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SCP 패러다임에 의해서 외부 환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성과를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이 전략의 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는 구조적인 면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잠깐 논의를 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환경을 저길 봤는데 저기가 너무너무 매력적인 곳이기는 하나 내가 거길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외부를 먼저 보고 우리가 거기를 간다라는 것이 그럼 올바른 전략의 접근 방법인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밖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뭘 할 줄 알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게 혹시 더 옳은 방법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커리어를 디자인을 할 때도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저기를 가고는 싶은데 내가 거길 갈 역량이 있느냐. 그럼 반대로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데 이것이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기업에 있어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볼 때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외부 환경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와, 상당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SCP 전략은 SCP 패러다임에 말씀 주셨듯이 외부 환경에 조금 초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왜냐면 스트럭처가 그 모든 것을 제한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기업의 내부가 가진 역량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두 번째로 토론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주제는 교수님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조직의 그 소위 경계를 어디에다 우리가 설정하느냐 이것이 기업의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과 또 연장선상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성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어떤 좋은 기회를 우리가 M&A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성장할 것인가 이거는 둘 다 굉장히 좋은 성장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이 갖고 있는 장단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어떤 때는 외부에 있는 기회를 우리가 빠르게 획득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일까? 이런 소위 이 경계 조건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건 이 이슈와 그 다음에 전략 전체 관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 시청 여태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